자, 32번째 주거 토크 출발! 중국 방송을 막 듣다 보니까요, 그 사람도 출발!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저도 자꾸 따라 해보고 싶던데, 이게 언어는 막 자꾸 따라 해보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거 토크도 말씀이죠. 자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또는 공감대가 좀씩 열리면서 그러면서 주거 감수성이 또 높아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또는 임대인이나 또는 세입자나 또는 홈리스나 누구든지 간에 주거 감수성이 높아지고 주거 민감성이 높아져서 주거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공기를 마시듯이 누려야 될 권리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위에 이 제목인데요, 주거급여라고 하기도 하고 주택 바우처라고도 합니다. 위에 제목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주거급여,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주거급여 이렇게 말하고, 주택 바우처, 약간 좀 영어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일종의 쿠폰제다 비슷하게 말하는 건데, 주택 바우처 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부양의무제가 어떻게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보신 분이 많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부양의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양의무제.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나쁜 말 같지는 않아요. 부양 의무를 갖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부양하고 아니면 돌보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고, 이 말이 맞군요. 이렇게 부양하고 돌보고 하는 이 관계를 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또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을 부양한다라고 말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돌보고 또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이것도 부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사회에서 이렇게 부양하는 관행, 전통, 이것을 제도 속에 집어넣어서 복지 제도를 할 때 그것이 작동되도록 부양 의무가 제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집집마다 조사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한 소득이 되면 무조건 부양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요, 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 부양하는 비율도 거의 지금은 20-30%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에서는 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긴 이름인데, 이 기초법이라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부양의무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부양하지도 않는데 부양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는데 부양을 했을 거다, 국가가, 이 지엄하신 국가가 이렇게 추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로 확정을 해버리는 듯한 법제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웃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살펴본 이 자료인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관련 그 법률, 그 기초법이 어떻습니까? 그 바로 기초법이 주거권을 훼손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초법이 주거권을 훼손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주거 토크를 한번 한 바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이 법률에 보면 3중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추정소득제도, 둘째, 부양소득제도, 세 번째, 소득 환산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통과해야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사람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라고 2000년도에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상은 이 세 가지 3중 철조망을 침으로써 그것도 인간의 의지로 돌파할 수 없는 전기 철조망을 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제도는 뭡니까? 한 달에 일정하게 노동을 할 것이다. 15일은 노동을 할 것이다. 그걸 최저임금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72만 원 정도 된다. 세모녀 사건 경우에도 그 자녀 둘이 이 정도 벌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이 아예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양소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부양소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부양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그 자세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부양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위소득.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을 여기 처음에 소득이 0인 사람부터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인 사람으로부터 100이 되는 사람까지 쫙 줄을 세웠을 때 이 바로 가운데 소득을 갖다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정한 다음에 그래서 중위소득은 1인이 지금 얼마냐면 162만 원입니다. 162만 원, 2인은 276만 원, 3인은 357만 원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인은 162만 원 중위소득이 되고 이 통계를 내보니까 2인 가족을 말합니다. 276, 3인 가족은 357. 여러분, 중위소득의 여러분은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인 가구 162만 원, 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25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의 계산법 관련 계산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급을 받는 쪽, 그러니까 수급받을 예정인,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 예정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하고, 하나는 부양 예정자 또는 부양자. 예. 그래서 수급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수급 예정자 경우
이제 중위소득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수급 예정자 중위소득의 40%, 그러니까 0.4조.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의 100%, 이것을 갖다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아예 부양 의무자가 없습니다. 근데 부양 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어디냐?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수급권 가족을 편의상 그냥 수라고 쓰겠습니다. 수 곱하기 40% 더하기 부양 의무자 대상이 되는 가구의 100%. 자, 요 중위소득 100%와 그 다음에 수급권자 가구수 곱하기 40%,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모두 그거 더하기 부양 의무자 세대의 100% 이렇게 합친 돈 사이에 어디엔가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부양 능력이 있긴 있는데 부양 능력 미약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부양을 일정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액수가 초과돼 버리면 그러면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 100%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의 사이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부양 능력이 있다. 부양 능력 미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액수를 아예 초과해버리면 대상 자체에서 탈락이 되는 이런 제도로 현재 돼 있는 게 이제 부양 의무제인데, 근데 부양 의무제의 예외 조항도 요거 저거 좀 요모조모 좀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중위소득 100%와 이 사이의 이 액수에서 남자는 고액수 곱하기 30%, 여자는 딸은 15%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수급권자 세대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양 의무제의 그 대강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제도에 있어서도 부양 의무제를 그대로 살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를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맞춤형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 쪼개놓고 그것을 맞춤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기초생활 그 수급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새롭게 지원이 더 추가되는 줄 알고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게 분야별로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더 올라가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실망한 그런 눈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쪼갰는데, 쪼갠 건 네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계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네 가지가 였다가 아무튼 간단하게 였다가 써보겠습니다. 요걸 잠시 여기를 좀 치우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고 했습니까? 자, 생계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원래도 이렇게 분류는 됐었는데요.
예, 이걸 통합적으로 이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은 다 각각 쪼개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좀 나아진 거죠. 예? 이거는 좀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이 교육급여가 돈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제를 폐지해도 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 하는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실제로는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이제 돈을 그렇게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는데 일단은 각각 그 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제가 살아 있어서 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지고 주거권에까지 쪼개놓은 이 주거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때 이 등을 눕힐 공간, 이 공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표인데요, 이 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까지가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62만 원, 2인 가구는 276만 원, 3인 가구는 357만 원. 그러니까 160, 270, 350 대강 보니까 한 80씩 1인당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160에서 차곡차곡 숫자 가족이 한 명 늘어남에 따라 한 80만 원씩 증가된다 이렇게 애워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62만 원에 지금 보면 43%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6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이거 70만 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69만 뭐 8천 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9만 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중위소득 43%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상한선이 1인 가구는 69만 원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높아지면 그러면 못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소득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3중 철조망에 의한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 소득을 얼마 벌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정소득과 부양소득과 소득 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산한 이것을 갖다가 더하면 굉장히 많아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소득도 없는데.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소득 환산액이 6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69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18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 이거 넘어가면 아예 대상이다, 아니다, 아예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자기 소득도 합치는 것도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계비로 쓰는 거는 빼긴 합니다만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69만 원 이거 다 합산해가지고 69만 원 돼버리면 아예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합산했는데 70만 원이 되었다. 만 원 초과되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주거급여는 땡 치는 것이죠.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2인 가구일 때 118만 원도 마찬가지고 3인 가구일 때 153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7만 원은 뭔가 이러는 건데요. 이 47만 원은 생계급여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려면
소득이 47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또. 그러니까 생계급여 기준보다는 주거급여 기준이 좀 더 높긴 하죠. 근데 1인당 47만 원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죠. 옛날에 어떤 단체에서 고시원, 그러니까 쪽방에 거주하면서 하루 써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루에 이제 살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즉, 그 하루치 생계비, 그러니까 이 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15,000원 조금 넘겠습니다. 30날도 있고 31일 날도 있으니까요. 15,000원 가지고 하루 살겠나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쪽방에 사는 그 돈도 한 달에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내야 되고 그것도 평균해서 내고 막 이렇게 내고 나니까 하루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체험자들 대부분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국회의원은 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은 그 뭐 살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사람한테는 특이한 체험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상을 반영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생계급여는 여기에 그 중위소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162만 원, 162만 원, 2인 276만 원, 3인 357만 원. 그러니까 1인 162만 원인데, 그러면 이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었나? 28% 기준입니다. 즉 중위소득의 28% 기준이 즉 생계급여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 중위소득 되는 거,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28%면 즉 중위소득이 100원이라 그러면 28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8원은 8원 버는 사람까지만 대상이고 29원 버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걸 계산했더니 47%, 7만 원이 되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2인이면 80만 원, 3인이면 103만 원. 그러면 이 차액이 생기죠, 차액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위에 거는 43%, 즉 주거급여 기준이고, 주거급여 기준이고, 아래 거는 생계급여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거는. 그러면은 주거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 복잡한 얘기를 막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위소득의 43%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위소득의 43%니까 69만 원인데 1인 기준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의 28%인 생계급여는 지금 47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거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약 한 80만 조금 넘는 사람한테 평균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그 가구에 지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요. 정부 통계는 뭐 엄청 불어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주거급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계산하는 게 어렵고 하니까 더 이 신청할 마음을 못 갖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이제 계산하는 거, 요쪽을 좀 떼겠습니다. 편의상. 네. 자, 이걸 떼면 공간이 생기는군요. 자, 이걸 좀 떼고요. 자,
지금 뭐 계산하는 거 아무튼 복잡한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 표를 잠깐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표인데요. 예.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뭐냐면 최고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이 주거 급여에 있어서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 게 있고, 기준 임대료 그리고 실제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제 임대료는 내가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는 걸 실제 임대료라고 하겠죠. 기준 임대료는 법에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정한 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잠시, 이제 다시 이 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준 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자, 1급지에서 4급지까지 이 급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서울은 1급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렇게 갈수록 2급지, 3급지, 4급지, 농촌 근처에 있는 곳은 4급지로 이렇게, 농촌과 농촌 근처에 있는 건 4급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1인 가구일 때 1급지, 서울 기준으로 그냥 편의상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인 가구일 때 19만 5천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22만 5천 원, 3인 가구는 26만 6천 원.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인 가구 19만 원, 2인 가구 22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또 5인 가구 31만 원, 6인 가구 36만 원. 요렇게. 그러니까 19만 원에서 6인 가구까지 기준으로 볼 때 36만 원까지 되고, 또 1인 증가할 때 조금씩 더 2인 증가할 때 조금씩 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기준 임대료가 지금 1인은 19만 지금 5천 원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 임대료가 만약에 5만 원이면 이걸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준 임대료 하지 않고 실제 임대료,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알아두시는 거고요. 자, 복잡한 계산 이야기 여기서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 임대료나 실제 임대료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기준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실제 임대료를 더 낮을 때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산 방식이 뭐냐면 여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급여 기준인데 1인 가구에 69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얼마입니까? 이 생계급여는 47만 원. 이 두 개를 빼면 22만 원이군요. 이 차액이 22만 원입니다. 22만 이렇게 차액이 생겼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지금 47만 원의 그 생계 기준선인데 47만 원 딱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69만 원 한도를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니까 지금 22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소득 기준으로 따라서 그 차액으로 계산되는 액수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 한도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계 기준선인 47만 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47만 원이 넘어서 소득이 얼마냐면 한 57만 원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57만 원 사람이 있고 7만 원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69만 원 받는 사람은 69만 원 받는 사람은 여기다 쓰면 되는군요. 예, 잠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69만 원을 받는 사람은 아까 차액이 보니까 22만 원이네요. 빼면 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차액이 여기에는 10만 원 생기죠. 그죠?
이 10만 원 생기고 여기는 22만 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69만 원 받으면 22만 원이 생기고 47만 원이 생계비 기준선인데 57만 원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57 빼기 47 하니까 10만 원이잖아요. 이 10만 원에다가 0.3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0.3 곱하면 3만 원이네요. 3만 원을 실제 기준 임대료나 실제 임대료에서 뺀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주거급여다, 실수령액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 이것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 왜? 최저 생계비 이거보다 더 소득이 생기는 사람은 그만큼 더 이 기준 이하인 사람보다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준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좀 더 많아짐에 따라 일정하게 30%를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인 가구인데 자기가 30만 원 내고 있습니다. 30만 원 내고 있는데 이 기준 임대료에 따르면은 기준 임대료 값은 1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뭘 적용할 것 같습니까? 더 낮은 값인 19만 5천 원을 적용을 당연히 하겠죠. 기준 임대료가 더 낮으니까요. 그죠? 근데 실제 임대료가 더 낮으면 그 낮은 걸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3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19만 5천 원이 기준 임대료니까 이것이 더 낮으니까 이 19만 5천 원에서 여기 3만 원을 빼니까 그러면 16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중위소득 43%는 좀 높게 정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소득에 있는 이 사람의 경우 그 소득액 생계비보다 초과한 그 액수, 실제 자기의 그 소득 인정액인 그 액수에서 즉 생계비를 뺀 그 액수 곱하기 0.3한, 그러니까 아까로 말하면 10만 원 곱하기 0.3에서 3만 원을 이렇게 빼준 그 액수가 기준 임대료가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47만 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45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한테는 전액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액이 나가는데 기준은 뭐냐? 실제 임대료가 낮으면 낮은 임대료를 적용을 하고, 실제 임대료가 더 높으면 뭐보다? 기준 임대료보다 기준 임대료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이 생계비 이하인 소득 인정액이 되면, 소득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삼중 철조망을 다 통과되었을 때 그 소득이 인정된, 국가가 인정한 그 액수가, 즉 최저 생계비 기준 이거 이하이라면 1인당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 19만 5천 원보다 낮다면 낮은 액수를 전액 지급받고, 또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더 높다면, 즉 기준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더 낮다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조금 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소득 인정액이 47만 원에서 69만 원 사이에 움직이면 이 그 차액만큼 30%를 삭감하고 그리고 69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대상이 아니고, 47만 원 이하, 즉 생계비 기준선 이하면 전액을 지급받고, 뭘 전액을 지급받냐? 실제 임대료가 낮으면 그걸 전액 지급받고, 실제 임대료가 높으면 기준 임대료를 지급받는다. 이것이 전체 개요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 주거 문제에다가 부양 의무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양 의무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요. 핵가족화되어 있고 1인 가족이 지금 증가하는 것을 지금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제도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단절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디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도 많고요. 더욱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돼서 또는 어떤 가정이 힘들어져 가지고 아니면 사업이 망한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온 가족이 흩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간에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부양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부양하려는 가구, 그런 마음을 부양하는 마음을 가진 가구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부양을 실제 하는 가구도 대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무조건 부양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득이 일정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한다. 이거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50만원, 53만원 이제 받아가지고 막 겨우겨우 생활을 하거나 주거비 빼고 나면 뭐 한 45만원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데 딸이 소득이 올라갔다고 5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딸한테 그 삭감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딸은 의아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나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추가로 국가기관이 어떻게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갑자기 아버지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급비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되는 나쁜 제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한 정도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초과하는 정도면 부양 의무제를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아예 대상이 아닌 걸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분들 보고 부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너무나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힘든다. 근데 반론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양 의무는 미풍양속인데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핵심 논점은 이겁니다. 이제 사실상 국가 재정을 저 없는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힘들면 이분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양 의무제를 이 실태 파악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거의 부양 의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식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한 그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폐지 줍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제 이러니까 주거권까지 이렇게 훼손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 주거 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바로 이 부양 의무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양 의무제 이것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여기에도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독일 같은 경우 그 1년에 그 소득이 연봉이 10만 유로인 사람 10만 유로 이상인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분들한테 부모님이나 그 부양받을 사람한테 직접 국가가 먼저 주고 그리고 10만 유로 넘는데 부양하지 않는 이제 이런 사람한테 가서 받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딱 안착시켜 놓으면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10만 유로면 한 연봉 1억 4천인데 그들이 소득이 좀 우리보다 높다는 걸
그걸 받아들이면 대략 기준이 한 연봉 9천만 원 이상인 집에 지금 독일은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9천에서 1억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거급여 기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고 그리고 이 대상으로 되는 사람도 80만 가구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세입자 가구의 반수 가까이 또는 반수 좀 넘게 주거급여를 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10만 원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30만 원, 때에 따라서 5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높다. 액수도 우리보다 훨 높고 국민 소득 이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높고 그리고 세입자한테 지급되는 범위도 매우 높다. 우리는 900만 가구 이렇게 되는데 저기 80만 가구면 세입자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있지만 부양 의무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키는 이런 제도는 빨리 없어지는 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